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류캠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각 사람의 자살을 한번 그 점이라고 따져보고 그걸 연결을 시켜봤더니 뭔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이나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질의 문제다. 선생님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설정한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신이 열심히 학생들을 지원하고 노력은 했지만 학생이 이제 이런 어떤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거든요. 현대사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기 수명대로 삶을 다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럼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잠깐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 황순찬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들이 당연히 단편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니고 뭐 뚝딱뚝딱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들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지 교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해마다 1년에 13,000명 이상의 자살로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3,000명이라고 하면 종합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만큼 자살로 사망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이 이렇게 자살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나 사회적으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20여 년간 자살 이런 통계나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14,000명, 13,000명, 많을 때는 15,000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살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한 18년간, 20년간 자살 유가족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보니까 한 200만 명 이상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가족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돈의 팔촌 따져보면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도 친척끼리도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듀르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살론에서 그 각 사람의 자살을 한번 점이라고 따져보고 그걸 연결을 시켜봤더니 뭔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해마다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자살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이나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질의 문제다.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적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면 너무나 경쟁적이고 너무나 어떤 그 소유와 존재를 등가로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등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어떤 분위기들, 그 다음에 너무나 서로 이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격차사회, 끊임없이 그러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자살 문제를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어려움, 또 한 개인의 어떤 좌절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좀 다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살을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면 이게 인류 역사가 발달하면서 자살 문제도 더욱 불거진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를 보면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자살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한국이 2만 불 소득이 되면 3만 불 소득이 되면 자살 문제도 없어질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자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되게 작용을 할 텐데 그래도 그 중에 좀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건강 문제하고 자살을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게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현상만 보면 우울감이 또는 우울증이 자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이슈들을 보면 가족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크게 좌절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따른 우울감 또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이게 연령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노인분들의 경우는 이제 고립,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태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노인분들이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보면 중장년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이게 이제 가족이 해체되면서 혼자 사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고 또 일자리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경쟁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배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생활 안정, 청년들의 경우는 또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우면서 예전에 중장년 노인분들의 어떤 자살 현상이 지금 청년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그래서 청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여러 쟁점들이 이렇게 파생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유가족 말씀하신 게 좀 수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자살자가 100만이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친구, 사회적 관계 하면은 그게 수백만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자살 유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 유가족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이별을 준비할 수가 있죠. 또 임종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자살 유가족분들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 그 다음에 그때 뭔가 조금 더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어려움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일종의 어떤 자책 도식으로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마음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자살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금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애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상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애도라고 하는데 애도를 잘 하면 우리가 다시 정신 면역력이 살아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애도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슬픔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살로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는 애도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계속 억누르게 되고 억누르게 되면 정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도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럼 고통만 남게 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살 유가족이 또 자살 고위험군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인구에 비해서 자살 유가족분들이 자살 위험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에 대한 조금 더 관심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 자살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학교 현장에서 그런 걸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교육자로서 평생에 남을 만한 어떤 또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사들에게도 또 이제 교육자로서 죄의식을 극복하고 죄책감을 또 갖지 않고 어떻게 해서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것도 학교 현장에서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여러 차례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선생님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설정한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돌보고 학생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해서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그 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자신이 열심히 학생들을 지원하고 노력은 했지만 그 학생이 더 안 좋아지거나 또 그 학생이 이제 이런 어떤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애를 써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일종의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력한 조력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도 그런 이제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설정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무력한 조력자 증후군이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분들은 이제 특성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많이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에 자꾸 이제 오픈하고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만이 다시 마음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좀 찾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네요. 네. 또 이 영상을 또 사범대생들도 은근히 또 보기도 하는데요. 네, 또 의미 있는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사도 일종의 자살 유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어떤 정신 문제를 독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신체 문제와 같이 이제 결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실제로 이제 자살로 사망한 분들을 역추적을 해보니까 죽기 한 달 전까지 신체 건강 문제로 병원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살 사망자의 한 절반가량, 거의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체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 신체 건강 문제가 잘 치료되기 어려운 병이다,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그 자살로 사망하신 그 개그맨 중에 박지선 씨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분도 그 사실은 신체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히 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체 건강 문제를 비관하면서 그런 어떤 자살 충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신체 건강 문제로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이분의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민간 병원은 어렵겠지만 일단은 그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들만큼은 첫 번째 게이트에서
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통합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기획안을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다만 이제 예산 때문에 실제 실행은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어떤 통합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또 하나의 필터를 또 맨 앞에 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 네. 같네요. 자, 그 다음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또 재미난 걸 발견했었어요. 요즘 이제 한국에 또 중요한 문제가 출생률이잖아요. 되게 저출생이 너무 심각하다. 이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뭐 역대 뭐 세계 사회학자들이 다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출생률이랑 자살률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자살과 타살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갖고 있었던 게 타살 충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그 외부 대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인간은 초자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걸 실행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만든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나 어떤 그 안 좋은 충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양심, 윤리, 뭐 어떤 그 종교, 법 이런 것들이 확 초자아로 누르고 있다 보니까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turning against self.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면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한테 복수가 되겠지. 내가 죽으면 뭐 피눈물을 흘리겠지. 내가 죽으면 다른 국면이 펼쳐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타살 충동이 자살 충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런 이제 심리적인 기제가 많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통계들을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 어떤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잔인한 타살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이제 쭉 20, 30년의 어떤 통계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이런 자살률이 심각해지면서 출생률도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저출생 국가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희망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데 재기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회적 희망이 없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 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에게도 같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어떤 걸로 같이 연결돼서 자살률, 그 다음에 타살, 그 다음에 저출산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그 이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매일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들으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참 우리가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지내는 것들인데 이런 얘기를 매일 하시는 게 혹시 좀 에너지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교수님 마음 상태가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상담가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심리 건강,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나요? 괜찮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더 고통스러운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이든 뭐 사회복지 서비스든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보통 공감하려면 엠파시가 돼야 되고 또 심파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수성이 거기에 튜닝이 돼서 그 감정을 같이 느끼니까 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면 상담,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2차 외상, 대리 외상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번아웃, 소진, 그 다음에 소진이 더 심해지면 손상. 그래서 상담자나 치료자들도 소진되고 손상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되게 중요한 자질은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관에서는 우리 이제 그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한테 그걸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나서 그 마음을 한번 좀 확인하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갖춰져야지만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뭐 또 지속 가능성 이게 또 핫한 키워드인데 네. 그런 관점으로 또 볼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 이게 또 되게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학이라는 분야에서 네. 이 자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또 해결책을 또 주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가 그 안에 이제 정책과 실천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정책은 이제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자, 또 생애 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세대 이런 분들한테 맞는 어떤 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라면 실천 쪽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그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필요한 상담이나 지원 또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실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아무래도 이 자살 문제를 한국 사회가 조금 안타깝게도 자살을 좀 의료화하거나 자살을 좀 정신건강의학화해서 우울증하고 연결을 많이 시켰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상 자체는 자살하는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숲을 같이 보는 차원에서 이분이 원초적으로 이렇게 우울감을 갖고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주변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조건들을 만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사회복지는 조금 더 포괄적인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같이 고려하는 자살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지금 조금씩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과정까지 가는데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니까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더 이렇게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어떤 경향성이나 추이를 보는 데는 양적 연구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 자살 시도하신 분들의 경험,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유가족들의 경험,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적 데이터로 확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겪음의 과정, 또 살아있는 경험들을 잘 이렇게 담아내서 마치 그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처럼 전달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그 고안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또 지금 천주 성당 다니시는 건가요? 예. 네. 아니 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도 수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강압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단편적인 이렇게 뭔가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뚝 끊어버리잖아요. 네.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혹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제 자살 예방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좀 그 기관들은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라이프 오프,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 센터가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이 정말 힘겹게 일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그 종교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일회적인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연민, 그 가족들을 위한 어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표정에 리스폰스, 응답하고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그 관계 속에 신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모습 속에 응답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서남동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거든요. 현대 사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기 수명대로 삶을 다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럼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에, 그분들의 아픔에, 그분들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연민과 그냥 혀를 쯧쯧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성당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기관이, 우리 종교가 지역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유가족분들이 더 상처받는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 중에 자살로 사망했는데 성당이나 교회에서 이런 분들 장례 추도 예배, 장례 미사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거나, 또는 그런 추도식이나 미사 때 저 집에 누가 자살로 사망했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 유가족들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관대하고, 조금 더 어떤 마음들을, 그분들의 마음들을 한번,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자살로 사망하고 종교를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교가 그분들을 보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사회과학 계열,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이런 학과들 많이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이 좀 탐구해보고 싶다, 또 대학생들도 이쪽 분야로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감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하여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삶에는 항상 고통이 있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고통이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고통이 아예 없는 상태는 사실은 죽은 자들의 소망이다. 살아있는 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좀 지혜롭게 대처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용 전념 치료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한테 의미, 가치를 주는 그런 것들을 뭔가 계속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풍부하게 해나가고, 또 나한테 의미를 주는,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힘드실 텐데, 잠깐 나한테 가치를 주는 거, 의미를 주는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시고 그걸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경험해 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접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통은 있지만 또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하시다 보면 조금 더 휴먼 서비스나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쪽의 일에도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이랑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인데
확실히 제가 이 1시간 정도의 대화 속에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저희한테도 영감이 돼서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얘기해보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막 제가 수업을 끝내고 이걸 해서 당이 떨어져가지고 예,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제가 이렇게 무턱대고 제가 이렇게 메일 보내서 뵙자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